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는 거죠. 맞아요. 그 19세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인데요. 막 수많은 인파가 모인 광장 한가운데 서서 다 같이 하늘을 울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게 막 눈부신 비행선이나 거대한 열기구 같은 멋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네 뒷골목에서 주워 모은 듯한 그 낡고 더러운 신문지들을 덕지덕지 이어붙여 만든 뭐랄까 아주 귀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열기구 하나가 둥둥 떠서 내려오는 거죠. 게다가 그 안에서 조종관을 잡고 있는 건 귀가 아예 없는 기이한 체형의 난쟁이고요. 맞아요. 이걸 진짜 눈앞에서 본다면 막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거나 질이 아주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의 기행이나 막 거리 공연쯤으로 여길 겁니다. 이 기상천외한 등장이 시각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면서도 어딘가 좀 나사가 빠져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뭔가 거창한 과학적 성취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정작 그 껍데기는 초라하고 조잡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 지점이 매력적인 겁니다. 이 우스꽝스럽고 귀괴한 비행선이 사실은 1835년 대중들을 완벽하게 속여넘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문학적 사기극의 서막이었거든요. 와, 사기극이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심층탐구의 주제가 바로 추리소설과 고딕 공포 문학의 거장으로 유명한 에드거 앨런 포의 초기 SF 단편 한스 팔의 유례없는 모험입니다. 네, 포라고 하면 다들 음산한 저택이나 까마귀 혹은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심장박동 소리 같은 그런 으스스한 분위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아, 맞아요. 그 펠테일 하트 같은 거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흔히 초기 과학소설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뼈대를 보여주는데 포는 단순히 미래 우주여행을 낭만적으로 상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당시 1830년대 과학계의 실제 데이터와 대중의 맹신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아주 섬뜩하면서도 웃긴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과학 교과서처럼 치밀하고 세세한 가짜 과학 묘사랑 그 빚쟁이들을 폭사시키고 달로 도망치는 주인공의 터무니없는 다크 코미디가 섞여 있는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신문지 열기구가 로테르담의 수페르보스 폰 언더독 시장과 천문학 교수인 러버덥의 머리 위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그 귀없는 난쟁이가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광장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하늘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발신자가 바로 무려 5년 전에 갑자기 실종되었던 동네의 가난한 풀무수리공 한스팔인 거죠. 맞습니다. 한스팔이 보낸 그 편지에는 그가 왜 실종되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 평범하게 풀무를 고치며 살던 한스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되거든요. 빚더미에 앉은 거군요. 네, 그리고 3명의 악덕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 빚독촉이 얼마나 집요하고 괴로웠던지 한스는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해요. 아, 자살까지요? 그런데 우연히 시장통에서 천문학 책을 한 권 사서 읽게 되고 자살 대신 아주 극단적이고 황당한 도피를 계획합니다. 바로 달로 도망치는 것이었죠. 아니 그 빚쟁이들을 피해서 달로 도망간다는 발상 자체도 약간 만화 같은데 그 도망치는 과정의 묘사를 보면 포가 왜 공포 스릴러의 대가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잔혹하죠. 네, 한스는 단순히 야반 도주를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괴롭히던 그 3명의 빚쟁이들을 속여서 자신의 열기구 제작의 노동력으로 착취합니다. 맞아요. 빚쟁이들은 한스가 엄청난 돈을 벌어줄 비밀 발명품을 만든다고 철석같이 믿고 비를 쫄딱 맞아가며 밤새 열기구로 완성하죠.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 드디어 열기구가 이륙하는 순간 한스는 바닥에 몰래 묻어둔 150파운드의 화약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 폭발 장면의 묘사는 정말 잔혹하면서도 압도적이요. 한스의 편지에는 그 순간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연기, 유황, 그리고 팔다리와 자갈들이 허리케인처럼 솟구쳐 올랐다고요. 와, 팔다리라니. 너무 끔찍하네요. 네, 화약의 엄청난 폭발력으로 한스의 열기구는 단숨에 대기권으로 튕겨 올라가고 아래에 있던 빚쟁이들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서 증발해버립니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막 빚독촉이 괴롭다고 채권자들을 물리적으로 그것도 폭탄으로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우주로 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빛을 청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죠. 이건 영웅적인 우주탐험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연쇄살인 사건의 두피 행각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살인 직후에 이뤄지는 장면이 더 기가 막혀요.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나 심리적 묘사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막 슬랩스틱 코미디가 펼쳐지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포가 보여주는 그 톤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엄청난 폭발의 여파로 한스의 열기구가 빙글빙글 통제 불능 상태로 돌고 한스 본인도 밧줄에 거꾸로 매달려 뇌진탕으로 죽을 뻔하거든요. 네, 완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끔찍한 위기주로. 그런데 시간을 다시 그 편지가 떨어진 현재의 로테르담 광장으로 돌려보면 편지를 배달하러 온 그 난쟁이가 열기구의 고도를 맞추겠다고 모래주머니 6개를 아래로 던집니다. 아, 하필 그게요? 네, 하필 그게 편지를 주우려던 폰 언더둑 시장의 등에 정통으로 떨어져요. 시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을 무려 21번이나 대굴대굴 구르게 됩니다. 심지어 시정은 그 채통을 지키겠다고 구르는 내내 입에 문 파이프 담배를 꽉 물고 21번의 연기를 규칙적으로 뿜어내잖아요. 진짜 톰과 제리 같은 만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에요. 완벽한 몸개그죠. 끔찍한 연쇄 살인과 파이프 담배를 물고 구르는 시장의 모습, 이 극단적인 톤의 불협화음은 도대체 왜 집어넣은 걸까요? 독자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을까요? 단순한 혼란을 넘어선 아주 치밀한 설계입니다. 폰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장이요? 네, 이제부터 내가 아주 골치 아프고 진지한 과학 원리들을 설명할 텐데 방금 일어난 이 부조리한 살인과 몸개그를 절대 잊지 마라. 이 이야기는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당시 1830년대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과학적 혁명이자 일종의 신성한 도전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폰은 그 과학계가 가졌던 특유의 엄숙주의와 엘리트 의식을 풍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과학적 성취의 출발점이 막 인류의 발전이나 진리 탐구가 아니라 그저 빚 갚기 싫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찌질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걸로 완전히 조롱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차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이 살인마 한스 팔은 폭발의 추진력을 얻어서 이제 달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잖아요. 네, 앞선 그 기괴한 코미디는 싹 사라지고 집요할 정도로 상세하고 건조한 유사과학의 향연이 시작되죠. 맞아요. 한스는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양의 수학적, 천문학적 데이터를 막 쏟아냅니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를 지구 적도 반경의 59.9634배, 즉 약 23만 7천 마일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내요. 게다가 발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점, 그래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과 가장 멀어지는 원지점이 있다는 사실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비행 기간과 경로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너무 디테일해서 이거 진짜 당시 과학 저널을 그대로 베껴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건 마치 지구가 거대한 거북이 등에 엎여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동원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19세기 기술로 만든 열기구를 타고 대기권을 돌파한다. 당장 숨은 어떻게 쉬죠?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폴은 왜 이렇게까지 진짜 같은 가짜 물리학을 늘어놓은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이게 바로 초기 SF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당시의 과학적 한계를 문학적 상상력과 실제 이론으로 교묘하게 메워버리는 거죠. 일단 한스가 고도가 높아지면서 겪는 신체적 고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네,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극심한 두통이 오고 귀와 코에서 피가 터져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이때 한스는 열기구 안에서 아주 엽기적인 응급처치를 해요. 주머니 칼을 꺼내서 자기 팔의 정맥을 찔러 피를 뽑아내는 사혈을 시도합니다. 와, 피를 뽑아내서 혈압을 낮춘다는 논리인데 우주선안에서 자해를 하다니 정말 끔찍한 생존 방식이네요. 하지만 호흡 문제는 피를 좀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호흡 문제는 한스가 미리 준비한 가상의 발명품, 이른바 M, 그림의 대기 응축기라는 장치로 해결합니다. 대기 음축기요? 네, 아주 밀도 높은 고무주머니로 열기구의 바구니 전체를 꽉 밀봉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응축기라는 기계를 손으로 막 열심히 돌려서 바깥의 희박한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한 뒤에 호흡할 수 있는 대기로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잠깐만요. 고무주머니 안에서 펌프질을 해서 우주에서 숨을 쉰다고요? 지금 들으면 막 코웃음이 나는 설정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진짜 믿었단 말인가요?
우주에 공기가 아예 없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1830년대의 과학적 시대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우주가 완벽한 진공이라는 것이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가 않았거든요. 포는 이 틈을 파고들기 위해 당시 가장 뜨거운 천문학적 이슈였던 NK의 성을 끌어들입니다. NK의 해성이요? 그게 호흡 문제랑 무슨 상관이죠? 요한 엔케라는 실제 천문학자가 해성의 궤도를 관측했는데 태양을 돌 때마다 그 궤도가 미세하게 짧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궤도가 줄어든다고요? 네, 당시 과학자들은 궤도가 줄어드는 이유를 우주 공간이 완벽한 진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물질, 즉 저항매질이나 에테르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마찰력이 생겨서 해성이 느려진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포는 그 가설을 비틀어서 봐라, NK의 해성이 저항을 받는다는 건 우주에 아주 희박하게나마 공기 비슷한 게 있다는 뜻이다 라고 주장한 거군요. 네. 그러니 그 희박한 공기를 기계로 잔뜩 압축하면 열기구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3단 논법을 편 거죠. 와, 진짜 천재적이네요. 게다가 포는 독자들을 더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조제프 루이 괴류싹이나 장바티스트 비오 같은 실제 유명 과학자들의 이름을 글 속에 태연하게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데요? 이들은 실제로 기상 관측을 위해 열기구를 타고 23,000피트 이상 올라갔던 당대의 최고 권위자들이었거든요. 와, 이건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악의적인 가짜뉴스 수법이네요. 막 인터넷에 집에서 타임머신 만드는 법이라는 황당한 글을 올리면서 그럴싸함을 더하려고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실제 양자역학 논문 데이터를 잔뜩 인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닐 타이슨 같은 천문학자 이름을 막 들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어려운 숫자와 권위 있는 이름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 전제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리니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19세기는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과학이라는 이름표만 붙어 나오면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일종의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허영심을 찌른 거군요. 네. 포는 수학 공식만 그럴듯하게 적어놓으면 빚쟁이를 죽인 범죄자가 고무주머니를 뒤집어 쓰고 달에 간다는 황당한 소리도 대중이 믿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거대한 조롱이자 풍자였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 포라는 작가가 참 얄밉고도 영리하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가짜 과학의 향연 속에서도 한스 파리라인 캐릭터의 그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우주에서도 계속 튀어나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인상을 받으셨죠? 비행하면서 진행하는 그 기괴한 동물 실험들 때문이에요. 한스는 고도에 따른 동물의 생체 반응을 보겠다며 열기구에 비둘기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태우고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우주 공간에 가까워지자 기압을 못 견디고 비둘기 1마리가 바구니 안에서 죽어버리죠. 네, 그러자 한스가 어떻게 하냐면 남은 1마리라도 살리겠답시고 바깥에 진공 상태로 새를 있는 힘껏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고는 새가 막 죽어라 날갯짓하며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걸 보고 일기장에 태연하게 아마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 거다라고 적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고양이 실험은 한층 더 기괴합니다. 비행 중에 고양이가 새끼 3마리를 낳거든요. 우주에서 출산을요? 네, 한스는 대기압이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관찰하겠다는 아주 학구적인 이유를 대면서 새끼 고양이들을 작은 바구니에 담아 열기구 바켓으로 대롱대롱 매달아 둡니다. 진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셔츠 소매로 밧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 새끼 고양이들이 든 바구니를 저 끝없는 심연으로 통째로 떨어뜨리고 말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한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아주 짧게 유감을 표할 뿐이죠. 네, 저 고양이들이 살아서 지구로 돌아가 자기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전할 희망은 없다고 말하고 맙니다. 살인자가 우주에서 새끼 고양이들을 떨어뜨려 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에 대한 공감 능력은 완전히 절여되어 있는데 반대로 자신의 알량한 과학적 성취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하고 황홀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가 발명한 물시계죠. 그 물시계 발명품. 한스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그 대기 음축기를 손으로 돌려야 했잖아요. 안 그러면 숨 막혀 죽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5갤런짜리 물통에 구멍을 뚫고 나무 쐐기를 박아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네, 정확히 60분마다 그 아래에 둔 작은 항아리에 물이 꽉 차게 만들고 자기 얼굴을 그 밑에 두고 자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넘쳐서 얼굴에 차가운 물이 와락 쏟아지면 깜짝 놀라 깨서 기계를 돌리는 원리죠. 원리 자체는 아주 조잡한 알람 시계에 불과하죠. 하지만 한스는 이 조악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일기에 뭐라고 적냐면요. 이것이 망원경이나 증기기관, 심지어 인쇄술의 발명과 맞먹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습니다. 빚쟁이는 폭사시키고 새끼 고양이는 우주로 던져버리는 소시오패스가 자기 얼굴에 물 떨어지게 만든 장치에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니. 청취자 여러분도 이쯤 되면 한스가 도대체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포는 왜 이런 블랙 유머를 중간에 계속 넣은 걸까요? 이건 아주 영리한 완급 조절 장치입니다. 포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소설이 자칫 지루한 논문처럼 읽히는 것이었거든요. 아, 정보가 너무 많긴 하죠. 네, NK의 해성, 대기압의 변화, 구심력 이런 이야기만 계속되면 독자들은 정보의 과부하에 빠져서 책을 덮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타이밍에 갑자기 고양이를 떨어뜨리거나 자다가 물벼락을 맞는 기이한 블랙 코미디를 투척하는 거죠. 독자들이 계속 긴장하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밀당의 고수네요. 자, 이렇게 살인과 동물학대 그리고 집요한 계산 끝에 온갖 난관을 뚫고 마침내 한스는 달에 불시착합니다. 달에 도착하는 과정의 묘사도 꽤 그럴싸해요.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서 달의 중력이 더 강해지는 지점을 통과할 때 열기구가 갑자기 180도 휙 뒤집히는 중력의 역전 현상을 겪잖아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상상력이죠. 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반전과 풍자는 달 도착 이후의 풍경과 한스의 목적입니다. 막 힘들게 달에 갔으니 빛나는 외계 문명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한스가 묘사한 달은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바다나 강은 한 방울도 없고 온통 시커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삭막한 지옥 같은 곳이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흉측하고 귀가 없고 말도 할 줄 모르는 못생긴 소인들입니다. 로테르담 광장에 편지를 떨어뜨리고 간 바로 그 난쟁이 같은 생명체들이군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활용 점정은 한스가 천문학혀 이 편지를 보낸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결말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적 비밀을 알아내놓고는 그걸로 뭘 하려고 하죠? 한스는 편지의 말미에 엄청난 제안을 해요. 달의 뒷면에 숨겨진 기이한 미스터리들, 원주민들의 사회체계 같은 엄청난 발견들을 지구에 공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단, 아주 치명적인 조건 하나를 내걸죠. 네, 바로 자신이 저지른 그 3명의 빚쟁이 살인사건에 대한 면책 특권, 즉 사면장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주적 발견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의 살인죄를 사면해달라고 국가와 학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을 하는 거죠. 게다가 결말에 가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편지를 다 읽은 포넌더둑 시장과 천문학 교수 러버덥은 살인마라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눈이 뒤집혀서 당장 사면장을 구해서 달로 보내야 한다며 흥분하잖아요. 권위 있는 지식인들이 범죄자의 황당한 요구와 가짜 과학에 완전히 매몰되는 순간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포는 여기서 대중의 반응을 또 대비시킵니다. 거리의 시민들 반응이요? 네. 엘리트 학자들이 열광하는 사이 거리에 있던 평범한 로테르담 신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 열기구에 붙어있던 신문지를 자세히 보더니 이거 우리 동네 인쇄소에서 며칠 전에 찍어낸 신문인데?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심지어 그 귀없는 난쟁이는 인근 도시에서 실종된 마술사 같다는 소문도 돌고요. 제일 기가 막힌 건 한스팔 본인과 그가 폭사시켰다던 3명의 빚쟁이들이 불과 며칠 전 동네 술집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옵니다. 세상에, 결국 이 엄청난 우주 탐험기가 동네 술주정뱅이의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 찬물을 끼얹어 버리네요. 왜 포는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을까요? 이 결말이야말로 포의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정교한 과학적 수사로 독자를 설득해 왔지만 아무리 정교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더라도 대중과 학계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고 본질을 흐리는지를 꼬집는 거죠. 아, 그 당대 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엘리트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무대장치였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지식들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드가 앨런 포가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정교한 과학 지식과
빚쟁이를 폭사시키고 고양이를 우주에 떨어뜨리는 기괴한 다크 코미디를 어떻게 하나로 엮었는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정치자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SF라는 장르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넘어 당대의 현실과 맹신을 조롱하는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아하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네, 정보의 외형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포의 이야기 속 대중들은 더러운 신문지로 만든 열기구와 그럴듯해 보이는 과학적 수사학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네,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그렇다면 오늘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정교한 데이터로 포장된 가짜뉴스 앞에서 우리는 과연 19세기 로테르담의 시민들보다 덜 속기 쉽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 누군가가 아주 복잡한 수치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때 한스팔의 그 더러운 신문지 열기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